여러분, 고강도 대출 규제의 후폭풍이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제 나온 지 며칠 안 됐죠? 한 일주일 됐나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지금 주춤하고 있죠. 뭔가 이 대책의 효과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 조금 한 2주 정도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뻔합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후폭풍, 주택시장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바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7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이고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틈새 시장이 뜬다. 항상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 대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대책을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그렇다면은 그 후폭풍이 과연 어디로 튈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예약 필수고요. 1:1 개별 상담은 항상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다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고강도 대출 규제 효과. 자, 효과. 지금 이 대출이 나오니까 시장이 지금 상당히 역대급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지금 말이 많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규제책도 나온 적이 있었고, 부양과 규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경험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은 1년만 지나면 과거에 어땠는지 기억들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출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합니다. 자, 길어야 6개월입니다. 여러분, 길어야 몇 개월? 6개월이라는 거.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길어야 6개월. 이게 6개월 동안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 길어야 6개월이다. 연구, 가계대출 규제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규제 효과가 길어야 6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역대 정부에서 대출 규제 가장 먼저 규제 대책이 나올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출 규제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 강의 중이나 아니면은 세미나 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왜 대출 규제를 가장 먼저 내나요? 이 대출 규제의 효과는요, 시장에 강하고 빠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대출 규제 나온 그 다음 날로 영향을 시장이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 효과가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는 항상 이 대출 규제부터 한다는 거,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부의 규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보수 정권은요, 규제를 할 때 공급 물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게 이제 보수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이고요. 그리고 진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세금, 그리고 각종 규제로 한마디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피죠.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보수와 진보의 정책이 완전히 지금 다르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과연 다를까? 많은 분들은 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 잡기보다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 공급의 방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급이 없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 너무도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진성준, 민주당의 진성준 이 국회의원 있죠? 집값 안 잡히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금카드 쓸 것. 자,
결국은 공급을 늘려서 안정시키겠다고 해놓고 세금 카드 쓸 것이다.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드디어 또 도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가격 많이 올랐죠, 집값. 그렇죠? 자, 과연 세금 카드로 집값 잡을 수 있나요? 우리 문정부 5년을 복귀해 보시면은 아마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실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 때 다주택자 이꼴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다주택자를 강하게 압박했죠. 그래서 집을 살 때 취득세부터 그 다음에 보유세, 팔 때 양도세부터 완전 중과 폭탄을 터뜨렸죠. 하지만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기류가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5년 지나니까요, 역대급으로 집값은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 과거의 이 기억들 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막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확실히 읽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시장 흐름을 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상승장일 때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렸죠. 흐름을, 우리 추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시장이 상승할 때 항상 정부에서 규제를 하죠.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면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막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시장이 상승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규제를 하게 되면 약간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도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거의 거래가 끊기는 이런 상황으로 실현이 됩니다. 규제가 시작이 되면요. 자, 그런데 이 규제의 효과가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기더라라는 거예요. 3개월에서 길면 6개월을 못 넘기더라. 전제 조건은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입니다. 자, 반대로 하락해요.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장으로 가게 되면은 항상 우린 또 부양책을 쓰죠. 어느 단계에서 너무 집값이 떨어지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막대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 부동산 자산을 70%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써요. 부양책을 쓰면은 시장에 온기가 돌아서 약간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입니다. 거래량도 조금 늘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기고 원래 흐름이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꺾여서 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우리가 추세를 읽는 방법이에요. 이걸 꼭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규제 나왔으니까 큰일 났네. 이것도 집을 뭔가 살려고 했는데 틀렸네. 집값이 많이 떨어지겠네. 그럼 떨어질 때 사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라고요? 시장이 상승장이면 규제 효과는 단기간이야. 지금 시장이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이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한번 보시죠. 상승 흐름을 이끄는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시장에 있죠. 부동산 시장에. 그게 뭐예요? 바로 공급 물량. 공급 물량 부족. 바로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어떤 얘기 드렸을까요?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특별히 나올 대책은 없다. 기존의 대책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나올 대책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상승 흐름을 이끈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공급 물량이에요. 공급 물량. 그리고 금리. 이 두 가지가 상승 흐름을 이끄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자, 24년도 8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미국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공식화. 글로벌 통화정책 변곡점 되나. 변곡점 꺾이는 점이라는 얘기죠. 자, 지난해 2024년도 8월 1일 날에 나와서 9월 달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미국이. 그러면서 통화정책이 바뀌었어요. 9월 글로벌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이제 전환했습니다. 자,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9.2%까지, 9.1%까지
치솟으니까 몇십 년 만에 40년 만인가 뭐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정책을 쓰다가 비로소 9월 달에 통화 정책이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미국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금리를 관세 때문에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요. 연준 의장이죠. 파월 연준 의장이죠. 금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트럼프는 계속 내리라고 해도 지금 안 내리고 있어요. 관세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도 올해 지금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올해 내릴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금리 인하로 방향 전환했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는 뭐 당연한 거죠. 단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금리 인하는 모든 나라가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입주 물량, 이 공급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급 물량이 지금 집값의 상승을 이끄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어쨌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책은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서울에 매년 들어와야 될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가 46,640가구래요. 서울에. 요 선입니다. 요 빨간 선. 요 선 넘어가면 공급이 많은 거고 이 선 밑으로 가면 공급이 적은데 자, 2026년도 한번 보세요. 여기 2027년 전부 다 지금 공급 물량이 없어요. 그렇죠? 내년이 피크란 얘기입니다. 공급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 공급 때문에 상당히 문제라서 어떻게든지 지금 새 정부에서도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그 수요를 줄여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 가격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딜레마죠. 지금 추경으로 지금 몇십조, 40조인가요? 30조가 넘었나? 40조 가까이 그렇게 돈을 푸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그렇죠. 유동성 풀고 한쪽에서는 지금 대출 안 해주고 쪼이고 정책이 지금 엇박자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모순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는 여전히 지금 투기 세력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주택자의 순기능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주택자가 투기권, 물론 뭐 100채, 200채 가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 투기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두 채, 세 채 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게 투기권일까요? 아니잖아요. 다주택자 627 대책의 타겟은 다주택자다라는 거죠. 결국 다주택자한테는 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 모든 게 다주택자를 지금 다주택자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다면은 이 서민층이나 청년층, 신혼부부층에는 좀 더 완화를 해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층도 역시 줄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정책이냐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자, 이렇게 다주택자의 순기능, 집을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한 채는 내가 살고 99채는 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못하는 이 세를, 전세, 월세, 이 세를 대신 공급해주는 다주택자의 순기능은 전혀 지금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세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처럼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규제로 시장을 강하게 때린다면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자. 다 팔고 지금 안 돼. 다 팔어. 그리고 가장 중심 지역에 서울의 중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자. 이렇게 지금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게 심화가 되고 있어요. 양극화가.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 초양극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주택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양극화는 필연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집값이 하락한다.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면 너무 좋죠. 예, 그러면 정말 좋은 정책이죠, 사실은. 집값이 떨어질 수만 있다면.
근데 집값이 하락하면은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 집을 살까요? 절대 안 삽니다.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 몇십 년을 있었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절대 안 사요. 우리가 어떤 그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이런 큰 대형 매장 이런 데서 물건을 뭐 새벽에 한정적으로 싸게 판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하잖아요. 싸게, 쌀 때 사자. 그런데 부동산은 반대예요. 부동산은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안 사요. 가격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도 아니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데 안 살려고 하죠. 올라가야지 올라가니까 살까 하는 거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세 월세로 거주하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지 절대 집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돈이 생겼어. 우선 그래도 집을 하나 가져야 될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않을 집을 산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집. 그러면 어떻게 해? 좀 더 비싼 곳. 저가 지역이 아닌 좀 고가 지역, 되도록이면 고가 지역 쪽으로 가서 내 집 한 채를 살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집값이 하락한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살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이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떨어지면 안 사고요. 올라가야지, 더 오를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준비하고 끼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당분간은 거래량이 줄면서 시장은 또 숨고르기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대책이 상당히 허점이 많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2주비 6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6억밖에. 지금.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이제 못해요. 2주 못해. 네. 2주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2주비 적은데. 돈이 많으면 물론 갈 수 있겠지. 자기 돈이 많으면. 그래서 이번 대책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요. 분명히 이 시장이 좀 시끌벅적할 거예요. 그래서 보완책이 나올 거예요. 보완책이 허점을 조금 보완하는 보완책이 나올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세라는 내년에 거의 올 가능성이 거의 저는 85%라고 보거든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전세란. 자, 전세가 매매가가 지금 동반 상승합니다. 그런데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매매가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전세가 오르는 속도보다 매매가 오르는 속도가 더 커요, 지금. 그래서 전세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약간의 출렁임, 약간의 지금 올라가다 약간의 출렁임을 가지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7월 16일 세미나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틈새 시장을 노려라. 틈새 시장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 오십시오. 제가 다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먹고 시끄러울 때 사라. 욕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다. 진짜 그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관심이 있어야 뭐 욕을 하든 뭐를 하든 하지, 관심이 아예 없으면 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이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가치가 없으면 언급도 안 된다. 반대로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영영 돈 벌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먼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누가 먼저 정보를 빠르게 입수해서 남보다 먼저 선점하느냐.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요? 자, 오늘 부동산 DJ 부디의 한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